네, 95페이지 송나라 보겠습니다. 95쪽이죠. 95. 자, 95 송나라의 발전 보시기 전에 우리 중국사 한번 훑고 갈까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나라 이야기했던 게 수나라, 당나라까지 하고 지금 다시 중국사로 들어온 것이죠. 그죠? 간단히 다시 하면 상나라, 다른 말로 은나라 있었죠. 갑골문 나왔던. 그리고 봉건제 주나라. 네, 주나라가 동쪽으로 도망가면서 동주가 되면서 혼란스러운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을 통일했게 했던 게 전국 중에 하나였던 진나라였고, 진나라의 시유 황제였죠. 이세 황제만에 망하고 그 다음으로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우게 되죠. 초하고 한이 싸우다가 누가 승리하지? 그죠? 한이 승리하죠. 한나라는 한무제 이후에 외척이 잠깐 나라를 바꿨죠. 그게 뭐였죠? 그죠? 신나라였죠. 그러다가 다시 광무제 후한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후한이 망한 이후에 혼란기가 왔다가 이거를 세 개의 나라가 잠깐 통일했었죠. 세 개의 나라로 정리가 됐었죠. 그죠? 위, 촉, 오. 그리고 이 위나라를 이어갔던 진나라, 그죠? 그리고 이 진나라 이후에 진나라가 아래로 도망가면서 동진이 되고 이 지역에 5개 오랑캐가 16개 국가를 세우고 난리가 났죠. 이 시기를 우리 통쳐서 뭐라 그랬죠? 그렇죠. 위진남북조라 했죠. 위진남북조.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던 것은 북조의 누구였어요? 그죠? 수나라였죠. 이제 수나라, 북조가 이어지는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로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이 망한 이후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시기,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한번 가겠습니다. 자, 당이 망한 후 중국은 절도사 기억하시죠? 당나라가 망할 때 절도사들이 혼란스러웠다. 안사의 난도 있었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절도사들이 세운 여러 나라로 분열했습니다. 이 당시에 분열한 이 시기를 뭐라 불러요? 그렇죠. 5대 10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 이후의 시대를 5대 10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 5대 10국을 통일한 게 바로 이 송나라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사하고 조금 연결을 해서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5대 10국은 5개의 큰 나라, 10개의 좀 더 작은 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5개의 큰 나라라는 5대 중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후주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후주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고려 아시죠 여러분? 고려로 가서 고려 광종 왕이죠. 고려의 왕 광종에게 이거 좋은 제도니까 한번 쓰는 게 어때 하고 이제 추천을 한 제도가 바로 그렇죠. 그게 뭐예요? 과거제입니다. 과거제. 근데 이 후주에서 왔던 이 사람이 누구냐? 이름이 바로 쌍기예요. 쌍기.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후주에서 온 쌍기라는 사람이 고려 광종에게 과거제를 이제 추천을 한 거죠. 과거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사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대 10국 시대 중에 한 나라였다. 자, 이제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광윤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죠? 조광윤 별표 볼까요?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송을 건국했고 우리가 송태조라고 부릅니다. 송태조는 자신이 그 무관으로 칼을 쓰는 무관으로서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을 쓰는 무관보다 칼을 쓰지 않고 그 글로 정치를 하는 문관을 좀 더 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같은 사람이 또 나올까봐 그게 걱정이겠죠. 자,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송태조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추진했대요. 당연히 절도사 세력을 밟아줘야겠죠. 그리고 문인 관료를 우대하는 문치주의를 실행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송나라의 기본이에요. 시작과 동시에 송의 정체성이 바로 이 문치주의, 문관을 우대하는 거. 자, 그리고 중앙군을 강화하고 중앙군은 황제가 이제 직속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전에 자기 같은 반란 세력이 나오는 걸 이제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병사들도 병사들을 지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무관이 아니라 문관,
문관이잖아요. 글을 쓰는 문관들이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상당히 이전보다 줄어듭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해요. 과거제를 개혁하여. 과거제는 이미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개혁해서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관한다. 대표적으로 있었던 과거 시험의 단계를 하나 더 만드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전시라고 합니다. 전시. 전시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요. 이 전시라는 거는 황제 앞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황제가 마지막 단계의 시험을 직접 관할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뽑아준 황제한테 충성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러한 문치주의의 실시로 송대에는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사대부, 사와 대부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정치하는 사람, 사대부 계층이 형성이 되었다. 이들은 과거를 통해서 문인 관료로 선발되어 새로운 지배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까 칼을 무시하고 즉 군사를 장악하는 세력들을 무시하면 국방력, 주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걸 막아내는 힘은 당연히 약해지겠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주변에 이미 당나라가 망한 이후에 막 성장을 하고 있던 다른 이민족들이 송나라를 이제 한 번씩 와서 찔러보겠죠. 얼마나 강한가 보자. 찔러볼 때 송나라는 이 군사적인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지나친 문치주로 군사력이 약화돼 버리죠. 그래서 북방 민족의 공격을 자주 받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많은 양의 비단과 은을 대가로 주고 평화를 유지했다는 거죠. 당연히 국가 재정은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왕안석입니다. 사람 이름 중요합니다. 왕안석. 그리고 이것도 있죠.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 방금 말한 이 북방 민족들하고 공격을 이제 막아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이것 때문인 것도 있고, 당연히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료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공무원들을 많이 쓰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공무원 체제,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니 당연히 유지비, 월급 주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아무튼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왕안석이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목표로 개혁을 시도합니다. 우리가 이 왕안석의 개혁을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법이라 해서 신법이랍니다. 써두세요. 신법. 그런데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왕안석은 농민과 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라. 정부가 물자 공급을 통제해라. 물가 같은 거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농민이 곧 병사가 되어 치안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농민이 바로 군인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각 농가에서 말을 키우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기존 세력들이 왕안석이 했던 이런 새로운 법을 싫어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에서 실패한 이후에 송나라는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겠죠. 자, 이후에 송은 금의 공격, 금은 어떤 민족이 세웠냐면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고 남쪽으로 수도를 옮겨요. 이거 약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래로 내려갔다 남조랑 좀 비슷하죠. 자, 이 시기를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갔다 해서 남송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진남북조 할 때도 배웠겠지만 남쪽으로 내려갔던 남조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똑같이 남송에서도 잘 살아요. 남송에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남송은 비옥한 강남 지방을 개발하여 계속 나오죠. 강남이라는 거는 양쯔강 아래, 양쯔강 남쪽을 말한다 했죠.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으나 원나라의 침략으로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원나라는 여러분 다 아는 몽골족이죠. 몽골족의 침략으로 13세기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뭐죠? 이 당시에 이제 서양 유럽 그쪽에서는 십자군 전쟁하고 막 그랬겠네요. 그죠? 안 보이나요? 지금 영상이 재생이 안 되나요? 잠깐만요, 여러분.
어디 갔어? 문치주의로 군사력이 악화된 송은 북방 민족의 침입을 자주 받았으며 평화를 유지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많은 양의 비단과 은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중앙 집권화 추진으로 관리수가 늘어나 국가 재정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송의 신종은 재정 적자를 회복하기 위해 왕안석을 등용하였고, 왕안석은 재정 수입 확대와 부국강병을 목표로 신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신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춘궁기 때 정부가 백성에게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청묘법, 정부가 소상인에게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시역법, 농민에게 요역 대신 돈을 내게 하고 그 돈으로 정부가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역을 대신하게 하는 모역법, 정부가 물품을 구입하고 다른 지역에 유통시키는 균수법, 직업군인 제도를 고쳐 병농 일치의 민병을 양성하는 보갑법, 백성에게 말을 사육하게 하고 전쟁 때 이를 징발하는 보마법 등이 있습니다. 왕안석의 신법으로 재정이 개선되었지만 지주, 대상인, 보수파 관리들의 반발로 개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봤고요. 자, 여기에서 현장 속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송나라 때 과거 시험이 당연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부정행위, 뭐 이제 컨닝하고 뭐 남이 대신 가 시험 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자, 쭉 한번 볼게요. 우선 지방에서 처음 시험 봐요. 1차 시험을 치러서 합격한 사람을 중앙에 올라가서 2차 시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시험 봐서 서울 가서 다시 보는 거. 네, 여기서 합격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3차를 봐야 됩니다. 3차 시험을 우리가 전시라고 하는데, 이 전시는 황제가 직접 참여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 단계인 3차 전시는 황제가 직접 시험관으로 참여하여 합격자의 순위를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황제한테 황제가 이제 뽑아줘야, 황제가 자기를 높은 등수로 뽑아줘야지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황제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관료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을 선발해준 황제와 스승과 제자의 관계까지도 이어집니다. 즉 황제에 관한 충성심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밑에 답 한번 써볼까요? 송의 과거제 개혁이 황제권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어떤 영향을 줬어요? 겁나 충성을 바치게 하는데 영향을 줬겠죠. 여기가 답이 되겠죠. 이거 전체가 이렇게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답 다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았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한편 송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응시자 이름을 가리고, 그리고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다른 사람이 다시 똑같이 베껴요. 베껴놓은 다른 글씨체로, 그러니까 글씨체가 다 똑같겠죠. 이렇게 채점을 하는 등 관리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96쪽. 근데 이 경제 파트는 일단은 송나라 경제가 크게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조금 이따 보고 97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97페이지. 아까 송나라는 남송으로 도망간 다음에 몽골족의 원나라 때문에 망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잠깐 여기 북방 민족의 입장에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중국 시대는 혼란스러운 그렇죠. 5대 10국으로 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 5대 중에 하나였던 후주의 쌍기가 고려의 광종한테 가서 과거제를 추천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자 주변 유목민족들은 부족을 통합해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특히나 말을 이용하는 군사력, 그러니까 말을 탔던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군사력이 셌어요.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율아복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야율아복이. 야율아복이는 거란족이에요. 거란족을 통합해서 거란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대요. 근데 거란은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관련이 매우 깊죠. 보시면 일단 발해를 멸망시켰습니다. 발해 멸망은 926년이에요. 926년. 그러니까 10세기죠. 926년에 멸망시키고
고려를 공격합니다. 이때 고려에서 되게 유명한 장군이 등장하잖아요. 고려에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귀주대처 누구? 그렇죠. 강감찬. 고려의 강감찬이 활약했던 게 바로 이 거란족과의 싸움이었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중국 화북지방에 진출하여, 이 말은 고려 위에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중국 본토로 들어간다는 거죠. 중국 본토로 들어가서 중국 땅에 누구랑 대립을 해요? 그죠? 이미 성립이 된 송나라하고 대립을 하는데, 이때 이제 자기들도 나라 이름을 바꿔요. 그게 바로 뭐다? 요죠. 요. 여러분 책에 정복왕조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좀 중요한 표현인데, 다른 민족인데, 이민족인데 중국 본토에 들어와서 중국 본토를 장악한 사람들, 장악한 민족, 장악한 왕조를 정복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를 정복왕조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때 송나라의 서북, 그러니까 왼쪽이죠. 서북에 있었던 탕구투 민족 이름이에요. 탕구투라는 민족은 나라 이름이 서하라는 나라를 세웠대요. 이건 11세기죠. 서하는 동서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돈이 엄청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를 압박을 했대요. 근데 사실 탕구투족은 자기들을 서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탕구투족은 그냥 하라고 불렀어요. 하. 우리는 하라는 나라를 세웠다. 근데 중국 애들이 봤을 때, 송나라가 봤을 때 송나라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마음대로 서하라고 부르게 되죠. 오른쪽에 보면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강감찬 얘기 나왔죠? 그리고 자, 금나라는 무슨 족? 여진족이에요. 이따가 나오고요. 자, 여기 서하가 바로 여기입니다. 서하. 다시 이제 본문 와볼게요. 자, 이제 여진 나오네요. 만주 지역에서는, 만주는 우리나라 한반도 북부 지역이 만주죠. 여진족이 성장을 해서 여진족이 세운 나라를 우리가 금나라라고 부릅니다. 금. 12세기죠. 12세기. 자, 금은 송하고 연합을 했대. 왜 송은 금하고 연합을 했냐? 거란,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그랬겠죠. 거란 때문에 힘드니까 다른 이민족을 끌어들인 거죠. 거란 즉 요 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금하고 송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누가 망했어요? 그죠? 요가 멸망해요. 거란이 망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란이 물러나고 났더니 이 여진 애들이 송나라를 괴롭히게 되는 거죠. 자, 이후에 송나라가 여진한테 밀려서 남쪽으로 내려갔다. 우리가 이걸 먼송이라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남송이라는 거죠. 남송. 그리고 금은 남송으로 밀어내버리고 금이 화북 지역을 차지했겠죠? 그런데 또 똑같이 누구한테 망해요? 네, 몽골한테 망합니다. 몽골에 멸망하였습니다. 1, 2, 3, 4, 13세기죠. 13세기. 먼저 금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송까지 망하고, 그 다음에는 몽골의 나라인 원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정복왕조라고 하는 것은 요나라나 금나라. 아까 나왔죠? 요는 거란족의 나라죠. 거란. 금은 그렇죠? 여진의 나라죠. 여진족. 이 사람들은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기동성, 말 타고 움직이는 게 빠르고, 그래서 한족 왕조를 정복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정복왕조라고 했다고요. 자, 이런 요와 금은 한족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 부족들은 자기 부족 스타일대로 하고, 한족은 한족 스타일대로 다스리게, 이게 따로따로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신의 부족은 고유한 부족제로 다스리고, 한족은 중국식인 군현제는 너무 많이 들어봐서 아시죠? 자, 그리고 자신들의 문자를 만들어서 고유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동화돼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문화, 즉 자기들 문자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자, 96쪽이에요. 송나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사실은 경제입니다. 이미 중국은 송나라 때 이미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게 돼요. 보시면 단어가 나오는데 서민 문화란 단어가 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전 시대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 문화를 즐길 만한 여유가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문화겠어요. 그죠? 그런데 송나라가 경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서민들도 여유, 즉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민들을 위한 서민 문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자, 보시면 창장강 하류,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죠. 개가는 땅을 고친다, 땅을 좋게 한다. 즉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나고, 너무 유명한 거죠. 모내기법. 모내기법 등 농업 기술이 발달합니다. 모내기법 하면 농업 생산량이 되게 늘어나요.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를 옮겨다가 심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키웠다가 이제 논에다 심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심는 대로 생산이 돼요.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모내기법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농업 기술이 발달했대요. 여러 가지 이제 농기구들도 막 개량이 됩니다. 그리고 수공업, 당연히 이제 농업이 되면 그 다음이 상업과 수공업이라 그랬잖아요. 상업이 활성화되고 수공업도 활성화되고. 자, 이들은 자신들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요. 그걸 바로 우리가 상인들은 돌아다니니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행자를 씁니다. 상인들의 조합을 행. 그리고 수공업자들,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죠. 손으로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은, 동업조합은 작이라고 합니다. 작. 우리가 뭐 공작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상인은 행, 수공업자는 작, 이렇게 부르는 동업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같이 노력을 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동전이 많이 퍼져요. 그리고 지폐는 교자라는 이름의 지폐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폐를 사용하기도 되죠. 왜냐? 동전은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지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보시면 사대부들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유교적인 소양을 갖추고 정치를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 너무 중요해요. 남송의 주희, 사람 이름이에요. 주희, 남자입니다. 주희는 우주의 원리,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듣기만 해도 너무 어려운 성리학을 완성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성리학은 어렵죠. 인간의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멸하고, 인간의 본성 왜 이렇게 생겼고 왜 이 모양이고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래서 동아시아 각국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과학 기술. 이제 송나라의 3대 발명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양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입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다 있었어요. 송나라 이전에도 이 세 개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송의 3대 발명품이라 얘기한 이유는 뭐냐? 송나라 때 실제로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실용화가 됐기 때문에, 실용화. 실제로 잘 쓸 수 있는 실용화가 됐던 나라가 송나라이고, 이게 유럽으로 전해져서 유럽 역사를 바꿔버리죠. 너무너무 중요한 발명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의 세계 3대 발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송은 당연한 거지만 상업의 발달로 도시가 성장을 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살겠죠? 서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아지면서 문화를 즐기게 된다.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고? 그렇죠. 서민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송나라 이후부터는 서민 문화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한번 문화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도시 이름이에요. 카이펑, 항저우, 이거 도시입니다. 이 도시들은 상당히 커서 대도시라고 부르고, 서민들이 즐기는 오락시설, 전문 공연장, 뭐 연극하는 이런 데죠. 이런 데서 공연이 막 이루어졌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요것도 있네요, 여러분. 송나라 수도였던 카이펑의 번화한 모습입니다. 이 당시는 사실 남송은 아니고 북송인데 장택다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쓴 청명상하도입니다. 이 말은 밝은 달 아래에서, 이제 달을 아래에서 봤을 때 어떻게 번화했는지. 보시면 사람 진짜 많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장사하는 모습들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지금 조금 흐립니다만 잘 봐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번화한 도시들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장사하는 곳, 가게, 뭐 사람들, 외국인들도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 가셔가지고 송나라의 과학기술, 세상이 변화하는 세계. 화약, 다시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자, 이미 다 유럽 할 때 잠깐 나왔죠. 송의 화약 무기는 13세기경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지고, 중세 기사 계급이 이것 때문에 망해버리죠. 그죠? 그리고 봉건 사회 붕괴에 영향을 줬다. 너무 큰 영향을 미쳐버렸네요.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은 송의 해상 무역 활동,
송나라는 사실 이 당시에 아프리카까지도 이제 무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거죠. 뭐 이슬람 상인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신항로 개척은 이제 서양 애들이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는 내용이죠. 이때 썼다. 자, 그리고 활판 인쇄술 나왔었죠. 송나라의 활판 인쇄술은 많은 양의 책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어 지식 보급에 기여했다. 책을 만들어서 이제 막 보급이 되는 거죠. 자, 봐볼까요? 자, 송의 과학기술을 유럽 사회에 전한 사람들 누구라고 쓰면 될까요? 그렇죠. 이슬람 이제 송나라를 방문했던 사람들이죠. 누구? 그렇죠. 이슬람 상인들이죠. 이슬람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 상인 장사하는 거 굉장히 권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인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됐죠. 그 송의 과학 기술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 따로 정리 안 해도 되죠.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답이니까. 그죠? 전부 다 똑같이 답이에요. 이게 전부 다 답이에요. 그죠?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 잘. 그죠? 전부 다 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송의 과학기술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97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송의 해상무역, 해상교역, 바다를 통한 장사 무역을 말하죠. 자, 그리고 큰 배를 만들었대요. 항해는 당연히 나침반을 썼고 이제 항구 도시에다가 무역 사무를 맡아보는 시박사는 여러분 관청 이름이에요. 관청 시박사를 두고 대외 무역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송에는 고려, 일본은 물론 동남아시아, 인도, 아라비아 등 여러 상인들이 오갔다. 아라비아와 인도에서 오는 상인들은 여러 가지 갖고 와서 팔았고 중국의 물품 사서 갔겠죠. 여기서 진짜 많이 팔렸던 거 차, 도자기, 비단, 책 이런 것들이 중국 물품이었다. 자, 지도 한번 봐보세요. 지도 여기까지 보실까요, 여러분? 쭉 보시면 중요한 도시들이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카이펑, 항저우, 뭐 취안저우, 광저우 뭐 이런 도시들도 있고 이 당시에 고려에서 유명한 항구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어디예요? 그죠? 병란도 들어봤죠?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과도 교역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보면 유황이란 게 있어요. 그 유황은 사실 화약 만드는 재료로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중국에 보내고 중국도 일본에 팔았던 게 바로 이제 인삼 유명하죠. 고려 인삼. 인삼은 상당히 그 당시에도 값어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아주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